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이모의 말은 내가 샤워실에 들어가 칫솔을 입에 물고 있을 때에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뭔가 특별한 것이었다. 나조차도 방금 전까지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모가 내 본성을 억누르려고 약을 먹였을까? 이모가 나를 데려간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으니까? 왜 나를 데려갔을까? 지금까지 읽은 어떤 글도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는 욕실에서 나와 옷을 입지 않고 책상에 앉았다. 나는 뜨겁고 열이 나서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열고 어젯밤에 발견된 시체에 대한 추가 소식이 있는지 온라인에서 검색했다.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살인범은 젊고 강하고 깔끔한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건 무슨 뜻일까요? 그가 여성들이 그를 경계하지 않을 만큼 순진해 보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잘생겼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젊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40대는 50대에 비하면 젊었지만 30대는 40대보다 어렸고 10대와 20대는 그보다 더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살인범이 20대였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내가 강했던 부분은 왜냐하면 그 소녀를 제압하고 죽이려면 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인천 군도의 인구를 검색했다. 1구와 2구를 합친 24,343명. 20대에 강하고 깔끔한 남자는 몇 명이나 될까?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나는 그들의 수사에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혜진과 나는 둘 다 그 프로필에 맞고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경찰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안 그들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나는 일지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5월 12일 금요일. 인천에 있는 미래소아과에 언니를 보러 갔어요. 생각보다 컸어요. 진료과가 6개, 전문의가 6명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혜원이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혜원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의사를 추천해준 간호사를 무시하고 기다렸어요. 나는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가 3년 전에 나에게 한 경고가 옳았을까 두려웠다. 그해 여름, 나는 아직 출판사에 있었고 유진이는 6살이었다. 혜원은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청소년 행동 장애 전문의 레지던트였다. 어느 금요일, 우리는 저녁에 만날 예정이었다. 내가 떠나기 직전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늦었다. 그런 다음 폭우로 교통체증이 생겼습니다. 혜원이는 이번에는 제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트 스튜디오에서 소년들을 데리러 왔고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으로 달려가 혜원이 혼자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놀이방에 있었고 유미는 다른 아이들과 공 웅덩이에 뛰어들었고 유진은 벽에 기대어 루비큐브로 놀고 있었다. 나는 혜원과 마주 앉았고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던 것을 보여주었다. 노트에서 찢어낸 종이 한 장 구겨져 있었기 때문에 펴서 색연필로 그린 것을 보았다. 왕관을 쓴 소녀의 머리가 펼쳐진 우산 끝에 꽂혀 있었다. 그녀는 짙은 회색 얼굴을 하고 있었고 입은 X자로 그어져 있었고 눈은 2개의 원이었고 긴 검은 머리카락이 우산처럼 흘러내렸다. 손잡이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우산 위에는 폭풍구름이 있었다. 혜원은 유진이 그렸다고 했다.
그녀는 나에게 그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와 비슷한 그림을 본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유진의 스케치북이나 그림 일기를 자세히 본 적이 없었고, 공책에 낙서한 그림은 더더욱 그랬다. 나는 6살짜리 아이의 예술적 스타일을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바빴고 유진은 많은 관심이 필요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모든 것을 스스로 했다. 문제가 뭐야? 내가 물었다. 내 어조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들을 수 있었다. 6살짜리 아이의 낙서를 심리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의 도덕성. 아마도 이것은 세상을 강타할 천재 예술가의 첫 번째 징조였을 것이다. 장 미셸 바스키아가 거리에서 이상한 낙서를 하지 않았는가? 혜원은 아이들이 막 나올 때 미술 스튜디오에 차를 몰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민이 이모 하고 소리치며 달려나갔고 유진과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비닐 우산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쁜 여자아이였고 우산이 그녀에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과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식당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유진은 뒷좌석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앞좌석에서 말을 거는 유민을 무시했다. 혜원이 주차를 하고 나서야 스케치를 멈췄다. 그는 공책을 무릎에 놓고 연필을 가방에 다시 넣었다. 유미는 공책을 향해 몸을 뻗었지만 유진은 공책을 낚아채고 유미는 실수로 종이를 찢어버렸다. 유진은 형을 노려보았다. 혜원은 유진에게 돌려주기 위해 종이를 압수했다. 그때 그녀는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의 소녀는 앞서 그의 작은 친구였다. 그녀는 또한 긴 머리와 왕관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 혜원은 그것이 정말로 그의 친구냐고 물었지만 두 소년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은 그의 사진을 돌려달라고 했고 유미는 앞좌석에서 낙담하고 침묵했다. 그녀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조차도 그가 계속 동생을 사과하는 듯이 바라보았다고 말했다. 혜원은 유민과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누었고 유진이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애를 좋아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그려서 그 그림을 그 여자의 가방이나 책상에 넣어두었다. 원치 않는 선물을 받은 한 여자애는 울고 소란을 피웠지만 선생님은 누가 그렸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우리가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얼굴이 타들어갔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이 길 한가운데서 저를 때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유진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을까요? 그녀가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왜 이걸 그렸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재밌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재밌는지 아니면 그 소녀를 놀라게 하고 울게 하는 것이 재밌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랑 상관이 있어? 아이는 어른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을 상상할 수 있고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려서 놀 수도 있어. 나는 그녀에게 그것을 상기시켰다. 나는 그녀에게 유진이 16살이 아니라 6살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혜원은 만약 그가 16살이라면 어떤 검사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는 이미 위협적인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청소년 보호시설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유진이 그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그가 이런 것을 그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가 그것이 숨겨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여러 번 비슷한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그가 세심하다고 말했다. 너무 화가 나서 어지러움이 났어요. 그녀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림 속 소녀의 머리를 가리키며 그것은 소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나이의 소년들에게 모든 소녀는 어머니의 화신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어머니의 머리를 베어 우산에 꽂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그녀는 그저 질문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나는 남자애들을 붙잡고 식당을 나왔다. 더 오래 있으면 그녀와 육체적으로 부딪힐 것 같았다. 우리는 자매라기보다는 경쟁자였다. 그녀는 나보다 한 살도 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책을 읽었다. 그녀는 항상 반에서 1등이었지만 내가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참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항상 그녀가 똑똑하다고 말해도 누군가가 가끔 나를 똑똑하다고 칭찬하면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세계문학집에 큰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내가 받은 상에 그녀의 이름을 휘갈겨 썼다. 그녀는 심지어 한 번은 내 독후감을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간 후에도 우리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있었다. 우리가 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항상 권력 다툼을 벌였다. 그래서 민석이가 가끔 그녀가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불평했다. 식당에서 일어난 일 이후로 나는 그녀와 말을 끊었다. 그녀가 대학을 그만두고 자신의 병원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는 휴일이나 아빠 생일 때 그녀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결코 둘 다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한 달 전, 그들이 죽은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그녀는 도움이 필요하면 들러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저 예의 바르게 뭔가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사람과 꼭 같이 식사하고 싶을 때만 언젠가 점심 먹자고 말했다. 그래서 내게 들러달라고 한 것은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표시였다. 어쩌면 3년 만에 이렇게 된 언니를 보는 게 너무 슬퍼서 이전의 모든 감정이 날아간 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가까운 미래에 유진을 데려와야 할 거라는 걸 알았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그녀의 도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시급한 문제였고 내 유일한 희망이었다. 간호사가 마침내 나를 불렀을 때 혜원은 나를 보고 놀라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내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지 묻지 않았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더 쉽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그저 앉아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말해야만 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하기 전에 의사의 서약, 환자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짜증나는 건 알 수 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나는 그녀의 약속이 필요했다. 약속 없이는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간호사가 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내가 잔을 거의 비우고 있을 때 혜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약속한다. 나는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지난 며칠 동안 준비한 연설이 내 머릿속에 매듭이 되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날 전날 밤부터 시작해야 할까? 나는 혀를 분명하게 움직이고 차분하게 말하고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에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표정조차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은 것 같았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나는 검사를 원했다. 그녀가 3년 전에 제안했던 그 검사를 원했다. 그녀가 그때 걱정했던 심각한 문제와 그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모든 것이 끔찍한 사고였다면 나는 유진을 용서할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미워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그와 함께 내 인생을 살 수 있었다. 혜원이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을 던졌다. 내가 옳다면 어떻게 할 거야? 상식적으로 처리할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불쌍한 손가락을 비틀었다. 제발, 혜원, 내가 말했다.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무릎을 내려다보며 울었다. 우리가 소녀였을 때부터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나를 노려보며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검사가 며칠에 걸쳐 나눠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그녀의 병원에서 기본적인 심리검사를 한 다음 연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실에서 종합검사를 받도록 의뢰할 것입니다. 저는 위르라는 단어에 주저했지만 그녀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쉽게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한 번 약속을 하면 항상 지켰습니다. 눈이 아팠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손바닥을 눈에 대고 어린 소녀들의 머리를 생각했다.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내가 이모에게 끌려간 이유가 아니었어. 어머니는 내가 예술적 상상 속에서 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한 지 겨우 3년 만에 나를 두려워하게 되었어. 그녀가 계속 언급하는 그 날은 뭐였을까? 나는 내가 항목을 건너뛴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가 그날에 대해 썼는지 궁금해하며 앞으로 뒤집었다. 5월 19일 금요일. 지난주는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질식사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현관문 근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 밑에 검은 눈동자는 마치 주먹을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잠깐 화장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경 쓸 기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혜원은 나를 쳐다보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차트를 보았다. 내가 그녀 앞에 앉자 그녀는 피할 수 없는 것을 끌어내며 검사 결과를 넘겼다. 나는 마치 내 자신의 처형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지만 나는 계속해서 내 머릿속의 성모 마리아에게 말을 걸었다. 혜원은 결과가 예상과 달랐다고 했다. 자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극단적이어서였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가 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와 대학의 전문가들이 이런 케이스를 처음 접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과가 늦었을 수도 있다. 그녀는 혹시 잘못 판단하거나 뭔가를 놓쳤을 경우를 대비해 몇 번이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유진은 선천적 뇌기형이 없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똑똑했고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자제력이 있었다. 그는 감정적 공감과 도덕성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테스트에서 떨어졌고 그들은 그를 참여시키거나 흥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평균적인 아이보다 훨씬 더, 그것은 그의 맥박을 빠르게 하려면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혜원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청소년형 행동 장애를 앓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검사를 주문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 논의하고 MRI 스캔을 한 후 그들은 그의 편도체, 즉 인간 뇌의 핵심 공포 시스템에 잠재적인 기능 장애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건 비공식이고 이런 평범한 고객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유진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합니다.
최악의 사이코패스입니다. 정신병자. 이 어리석은 단어가 지난 16년 동안 내 삶을 이렇게 만든 것인가요? 이 모든 세월 동안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터무니없는 진단인가요? 나는 얼어붙은 기분이었습니다. 맴돌던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나는 일기에서 눈을 뗐습니다. 글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인물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 글에서 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만 심각한 문제이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가 내 뒤에서 말하는 게 들렸다. 나는 일어나서 미닫이문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네를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페르골라 지붕 위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머지는 왜 안 읽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관심 없어요. 그날이 궁금하시겠죠?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다른 것에 대해 궁금했다. 왜 그녀는 계속 내 옆에 서 있었고, 심지어 멀어진 자매에게 가서 도움을 간청했을까? 그녀가 나를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왜 그녀는 내 목에 끈을 매고 지하실에 가두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을 것이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